여보,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남편이 제 입을 막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차가운 철문에 등을 기댄 채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저희를 안아주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갑고 냉정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버려졌다는 걸요. 68회를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줄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말 정말 맞나 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공감하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68, 이름은 정마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가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가슴에만 담아두기엔 너무 답답해서예요. 남편 혜성이와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들 민우를 낳고 키우면서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집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민우가 며느리 지연이랑 같이 집에 왔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서울 집 정리하고 좀 편하게 사세요. 민우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는 화면에는 서천 바닷가 원룸 사진이 떠 있었어요. 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고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요즘 노후는 다 이렇게들 산대요. 서울은 공기도 안 좋고 부모님 연세에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시잖아요. 지연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여기 월세도 서울보다 훨씬 싸고 바다 보면서 사시면 건강에도 좋으시대요. 남편은 별말 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고 저도 사실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바다 보며 산다는 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민우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나 싶었죠. 그래, 알았다. 우리 알아서 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민우가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라 짐도 많았고 버릴 것도 많았어요. 박스를 싸면서 옛날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민우 어렸을 때 장난감이 나오기도 했죠. 남편은 그걸 보면서 한참 웃다가도 갑자기 말이 없어지곤 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시간 참 빠르다 싶어서. 남편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아쉬움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사 갈 날이 다가오자 민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는 시대잖아요. 제가 부모님 계좌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지. 남편이 손사래를 쳤지만 민우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부모님이 일일이 은행 가시고 비밀번호 외우시고 그러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관리해드리면 훨씬 편하세요. 지연이도 거들었죠. 맞아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비상 상황 대비도 되고요. 남편과 제가 서로 얼굴을 봤을 때 우리 눈빛에는 똑같은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 거절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좀 봐줘.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민우는 바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화면을 띄우더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비밀번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밀번호? 그건 남편이 망설이자 민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믿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결국 남편은 비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 숫자들이 민우 손에서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고 곧 우리 아들인데 뭐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죠. 서천으로 이사한 첫날 밤 남편과 저는 작은 원룸 바닥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등대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바다 보면서 살게 됐네요. 그러게. 늦었지만 그래도 좋네. 남편이 웃으면서 잔을 부딪혔어요. 저도 웃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와 지연이가 또 내려왔어요. 이번엔 여행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기념일 선물로 저희가 바다 여행 준비했어요. 여행? 무슨 여행? 등대 체험이요. 요즘 핫한 곳이래요. 무인 등대 안 들어가 보는 사람 없대요. 지연이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등대 사진이 여러 장 떠 있었고 후기도 좋아 보였죠. 우리야 뭐 그런데 안 가도 되는데. 남편이 손사래를 쳤지만 민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냥 한번 가보세요. 추억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요. 저는 솔직히 좀 설렜어요. 등대라니 제가 태어나서 등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애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민우와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고 남편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참 효자지?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왠지 답답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아이들이 준비해준 바다 여행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뒤집히는 날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민우가 새벽 6시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민우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지연이도 웃으면서 차 문을 열어줬죠.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바다 보기 딱 좋은 날이에요. 저는 남편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새 차 냄새가 났어요. 민우가 작년에 바꾼 외제차였죠. 민우야, 휴대폰 챙겼어? 제가 묻자 민우가 백미러로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휴대폰 없이 즐기세요. 바닷바람에 날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지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지연이 손이 제 가방 쪽으로 뻗더니 제 휴대폰을 슬쩍 꺼내 앞 좌석 서랍에 넣었어요. 남편 것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여기 둘게요.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저는 그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우와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죠.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바다가 보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창문을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여보, 바람 시원하네. 그러게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항구에 멈췄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들어가야 해요. 민우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따라 내렸죠. 항구는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어선 몇 척이 묶여 있었고 낚시하는 사람도 한두 명 보였죠. 하지만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야, 사람이 별로 없네. 남편이 물었지만 민우는 웃으면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평일이라 그래요. 주말엔 사람 많아요. 부두 끝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배였는데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자, 타세요. 15분 정도 가면 등대 섬 나와요. 지연이가 먼저 배에 올라타면서 손을 내밀었죠. 저는 그 손을 잡고 배에 올랐어요. 남편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난간을 꽉 잡았죠. 배 타는 게 오랜만이라 조금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었지만 제 쪽을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죠.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다를 봤습니다. 멀리 섬 하나가 보였고 그 위에 하얀 등대가 서 있었어요. 저게 등대예요? 네, 어머님. 저기요. 지연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등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배가 섬에 닿자 민우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축해서 내려주었죠. 조심하세요. 섬은 정말 작았어요. 등대 하나와 낡은 건물 하나가 전부였죠. 풀도 듬성듬성 나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야, 여기 관리인은 없어? 남편이 물었지만 민우는 그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긴 무인 등대예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제가 열쇠 갖고 있어요. 민우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등대 입구 문을 열었죠. 자,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자 어두운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등대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지만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등대 체험은 지하에서 하는 거래요. 옛날 저장고 같은데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 그런 게 있어?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민우가 손전등을 켜면서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따라오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저처럼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먼저 내려가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내려가 봐요. 남편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연이가 제일 뒤에서 따라왔어요.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한 층, 두 층 내려가자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죠. 손전등 불빛만이 벽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우야, 여기 전기는 안 들어와? 남편이 물었지만 민우는 대답 없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 철문 하나가 보였어요. 녹슨 철문이었는데 민우가 그 문을 열었죠. 자, 여기에요. 문 안쪽은 작은 방이었어요. 천장이 낮았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우야, 여기가 체험 공간이야? 제가 물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철문이 닫혀 있었고 문 너머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좀 계세요. 뭐?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찰칵. 문이 잠겼습니다. 여보, 이거 장난 아닌데?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민우야, 민우야. 제가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문 너머로 민우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 됐어? 응, 계좌는 이미 다 뺐어. 이제 여기서 며칠만 있으면 돼. 휴대폰도 없고 통장도 없고 여길 누가 알아? 그러게. 바다에서 실종된 걸로 하면 끝이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문에 기대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우리를 여기 가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손이 닿았는데 차가운 물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죠. 그저 철문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문 너머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우와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였어요. 민우야, 민우야. 남편이 다시 소리쳤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멀리서 또 다른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자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갇혔다는 거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을 때 남편은 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면서 벽을 비췄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비밀번호를 말해줘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제 손도 차가웠지만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불 꺼지겠어. 남편이 손전등을 흔들면서 말했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양말을 벗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남편 손이 양말 속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작은 기계였어요. 이게 뭐예요? 녹음기야. 남편이 그 기계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작고 가벼웠죠. 언제 이걸? 이사 가기 전부터 준비했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우가 계좌 얘기하고 비밀번호 물어볼 때부터 이상했어.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기를 숨겨뒀지. 저는 녹음기를 들여다봤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럼 아까 민우랑 지연이 얘기한 거 다 녹음됐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증거가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완전히 꺼졌거든요.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도 제 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여보,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남편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규칙적으로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아니면 더 오래됐는지요. 여보, 추워요. 조금만 참아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남편 몸도 차가웠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였어요. 그런데 민우나 며느리 것과는 달랐죠. 더 무겁고 더 느렸어요. 여보, 저거. 쉿. 남편이 제 입을 막았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소리를 들었죠.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우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문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민우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죠. 네,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도 벌떡 일어나 문을 두드렸죠. 제발 좀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문 너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눈이 부셔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서서히 눈을 뜨자 랜턴을 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6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여기서 뭐 하세요?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희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단 나오세요. 여기 위험해요. 청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죠. 남편도 뒤따라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힘이 하나도 없었죠. 괜찮으세요? 청년이 제 팔을 붙잡아 줬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먼저였죠. 등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상하게 반가웠어요. 어르신들, 대체 무슨 일이세요? 청년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고 남편도 저를 봤죠. 저희 아들이 저희를 남편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일단 제 배 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청년이 우리를 이끌고 부두로 갔어요. 작은 배 한 척이 묶여 있었죠. 저 사람 누구예요? 제가 물었지만 청년은 대답 없이 배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등대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죠. 저를 낳아 키운 아들이 저를 그곳에 가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도윤이라고 해요. 어선 선장이에요. 청년이 배를 몰면서 말했어요. 오늘 야간 순찰 돌다가 등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어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휴대폰이나 지갑은요? 도윤이 물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민우가 다 가져갔죠.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제가 대답하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디 가실 곳은 있으세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갈 집도 연락할 사람도 가진 돈도요. 없어요.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배 방향을 틀었죠. 일단 제 집으로 가세요. 오늘은 거기서 쉬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배는 어두운 바다를 가로질러 폭우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요. 도윤이 배를 묶고 우리를 내려주었습니다. 폭우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 집이 저쪽이에요. 걸어서 5분 정도 걸려요. 도윤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와 남편은 비틀거리며 뒤따랐죠. 걷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도 힘들어 보여서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골목을 돌자 컨테이너 집 몇 채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그중 하나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전기장판이 깔린 작은 방이었죠.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고요. 도윤이 난로를 켜자 주황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몸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물 드릴게요. 도윤이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셨는데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남편도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도윤이 우리 앞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고 남편도 저를 봤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희 아들이 저희를 그곳에 가뒀어요. 제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계좌도 다 비웠고요. 저희를 바다에서 실종시키려고 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직접 들었어요. 문 밖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요. 남편이 거들었죠. 혹시 증거는 있으세요? 도윤이 물었을 때 남편이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있어요. 다 녹음돼 있을 거예요. 도윤이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와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계좌는 이미 다 뺐어. 이제 여기서 며칠만 있으면 돼. 휴대폰도 없고 통장도 없고 여길 누가 알아? 그러게. 바다에서 실종된 걸로 하면 끝이야.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천천히 녹음기를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었죠. 이건 심각하네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같이 생각해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이불 두 채를 꺼내 깔아줬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밖에서 잘게요. 편히 쉬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잘게요. 제가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어차피 배에서 자는 게 익숙해요. 그렇게 말하고 도윤이 나가자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난로 불빛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네, 미안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비밀번호를 말해줘서,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남편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둘 다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불을 덮으면서 말했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양말 안에 뭔가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더듬었죠. 금반지 두 개가 손에 잡혔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반지와 아들 돌 때 만든 반지였어요. 제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였죠. 여보, 이거 봐요. 제가 남편을 흔들자 남편이 눈을 떴어요. 뭐예요? 금반지예요. 제가 숨겨뒀던 거예요.
반지가 난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더니 저를 꼭 안았어요. 당신, 정말, 이거 팔면 돈이 좀 되겠죠?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저를 안고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컵라면을 3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주무셨어요? 네, 고마워요. 우리 셋은 컵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죠. 도윤 씨, 저희가 금반지가 있어요. 제가 반지를 꺼내 보여주자 도윤 눈이 커졌어요. 이거 팔면 돈이 좀 되겠죠? 그럼요. 요즘 금값 비싸서 꽤 될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저희가 뭘 좀 하려고 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뭐요? 장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대답하자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장사요? 국집이요. 저는 국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웃음은 아니었지만요. 국집이요? 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혹시 이 근처에 빈 가게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구 쪽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비어 있어요. 주인이 나이 들어서 접었대요. 거기 월세 얼마예요? 한 50만 원 정도?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금반지 팔면 몇 달치는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도윤 씨, 우리 같이 해요. 제가 말하자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네. 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없었어요. 같이 가게 하면서 돈 벌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전 장사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우리 셋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우리를 데리고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금반지를 들여다봤죠. 순금이네요. 요즘 시세로 2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이 말했고 할아버지가 돈을 세어줬습니다. 돈을 받아들자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부였죠. 여보, 이제 뭐부터 해요? 일단 가게부터 봐야죠. 그렇게 우리는 도윤이 말한 빈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포구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죠. 여기에요. 도윤이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테이블 4개, 낡은 냉장고 하나, 녹슨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요? 제가 주방을 살펴보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주방이었지만 익숙했어요. 정말 여기서 하실 거예요? 도윤이 물었을 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한테 달리 방법이 있나요? 주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계약했어요.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300만 원이었죠. 돈을 내고 나니 남은 건 170만 원 뿐이었어요. 이 돈으로 재료 사고 집기 사고 해야 해요. 제가 말하자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중고로 사면 되겠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부터 우리 셋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틀 후 도윤이 중고 냄비며 그릇을 트럭에 싣고 왔어요. 이거 다 합쳐서 50만 원이에요. 고마워요, 도윤 씨. 저는 냄비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냄비로 국을 끓이면 사람들이 와줄까? 어머니, 무슨 국 하실 거예요? 도윤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바다국이요. 제가 서천에서 배운 거예요. 홍합이랑 바지락 넣고 끓이는 거요. 맛있겠는데요? 맛은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국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홍합, 바지락, 파, 마늘, 고춧가루를요. 가게로 돌아와 첫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자 홍합을 넣고 바지락을 넣었죠. 파와 마늘을 썰어 넣고 고춧가루로 간을 맞췄어요. 국물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우와, 냄새 좋은데요? 도윤이 냄비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한번 먹어봐요. 제가 그릇에 국을 떠서 도윤한테 줬어요. 도윤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커졌죠.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네, 진짜요. 이 맛이면 사람들 올 거예요. 남편도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잘하네요. 고마워요. 저는 국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국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날 밤 도윤이 간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얀 천에 검은 글씨로 쓴 간판이었어요. 정말이네 바다국. 제 이름을 넣은 거였죠. 도윤 씨, 이거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게 맞죠? 어머니가 만드시는 거니까요. 저는 간판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이제 우리 가게예요. 같이 잘해봐요. 도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했죠.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고 국 냄비만 김을 내뿜고 있었죠. 아직 일러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도윤이 위로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손님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됐어요. 그때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 골목이 점점 젖어갔죠. 비까지 오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우산을 쓴 할머니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장사해요? 네, 네. 들어오세요. 저는 얼른 자리를 안내했어요. 할머니가 앉으시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로 연 가게네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그래요? 그럼 한 그릇 주세요.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떠서 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바다국이었죠. 할머니가 한 숟갈 떠서 드시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맛있네요. 정말요? 네, 이 맛 어디서 많이 먹던 맛인데. 집밥 같아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국을 다 드시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줄게요. 여기 맛집이라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자 저는 남편과 도윤을 봤어요. 한 분은 오셨어요. 그래요. 한 분이 오면 두 분도 오겠죠. 도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은 할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저는 걱정이 됐죠. 내일은 손님 오겠죠? 올 거예요. 오늘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친구 두 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가 내가 말한 집이야. 국이 정말 맛있어.
할머니들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3그릇 떠서 내왔습니다. 할머니들이 국을 드시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짜 맛있네. 집에서 끓인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입소문이 퍼진 거였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면서도 가슴이 벅찼어요. 사람들이 제 국을 기다려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윤도 아침마다 일찍 와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남편은 설거지며 청소를 도맡아 했죠. 우리 셋이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면서 통장 잔액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장을 볼 때마다 신기했죠. 등대에 갇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도윤이 포구 쪽 상가 1층에 빈 공간이 있다며 알아봐 줬어요. 지금보다 2배 넓은 곳이었죠. 월세는 100만 원이었지만 요즘 매출이면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가게는 훨씬 밝고 넓었어요. 테이블도 8개나 놓을 수 있었죠.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도윤이 직접 써준 글씨로요. 한도윤 선장과 정마린의 바다국. 이름이 길었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만든 가게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 9시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벽에 걸린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죠. 뉴스 인터뷰였습니다. 민우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해산물 포차 프랜차이즈 로고가 보였죠. 리포터가 사업 성공 비결을 묻자 민우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짜 바다의 맛을 담아냈다고 전국의 지점을 늘릴 계획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화면 속 민우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죠.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작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며칠 후 단골 손님 한 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맞은편에 큰 가게 들어온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해산물 포차래요. 프랜차이즈 2호점이라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곧 오픈 해산물 포차 2호점이라는 글씨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남편도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맞은편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간판에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깨끗한 인테리어였어요. 직원들도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우리 가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맞은편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에 쥔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서서 위로했어요. 우리 가게 맛이 더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을 제게 보여줬는데 맛집 사이트에 우리 가게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죠. 위생 상태가 최악이라는 글, 주방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글, 국물이 비리고 맛없다는 글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는데 지저분한 주방과 머리카락이 떠 있는 국물 사진이었어요. 도윤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 가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도윤 말이 맞았어요. 사진 속 주방은 우리 가게가 아니었죠. 누가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도윤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건 분명했죠. 다음 날 구청 위생과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주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냉장고 안, 조리대 밑, 바닥 구석구석까지요. 저는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어요. 직원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지만 저는 안도되지 않았어요. 이미 인터넷에 퍼진 악성 리뷰 때문에 손님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테이블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악성 리뷰들의 IP 주소를 확인해 봤다면서요. 모두 같은 회사 IP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해산물 포차 직영점이요. 도윤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은편 가게에서 일부러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맞은편 가게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번쩍이는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웃으며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혹시 민우가 일부러 여기에 가게를 낸 걸까?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이 가게 음식에서 벌레 나왔어요 라는 글귀와 함께 벌레 사진이 인쇄돼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악질적이었어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도윤도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없었어요.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테이블 하나만 차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식어가는 국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첫날 오셨던 할머니였어요. 친구 두 분과 함께였죠. 할머니들이 국을 드시고 나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인터넷 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할머니들이 나가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명백한 영업방해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도윤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3층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장에는 법전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변호사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차분해 보였죠. 일단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등대에 갇혔던 일, 계좌를 빼앗긴 일, 가게를 시작한 일,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영업 방해까지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감금죄와 사기죄입니다. 악성 리뷰는 영업방해죄고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남편 손을 꽉 쥐었죠. IP 주소 증거도 있고 CCTV 자료도 확보할 수 있어요. 고소하시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변호사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대로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도윤이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소하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해야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피를 나눈 자식인데 법정에 세운다는 게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만 주방에 울렸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짠 것 같았지만 눈물 때문인지 간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죠. 며칠 후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민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우는 3번 더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우와 며느리가 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민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말끔하게 넘겼고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죠. TV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며느리도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윤을 봤어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를 몰라보는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도윤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주방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도 제 옆으로 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민우가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가게 인수하고 싶습니다. 괜찮은 조건 드릴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인수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죠. 저희는 팔 생각 없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안 되시잖아요. 인터넷 리뷰도 안 좋고.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인수하면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악성 리뷰도 지우고 보상금도 드리고요. 민우가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그 순간 민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저는 주방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아들이 저렇게 협박하는 말을 하다니요. 며느리가 주방 쪽을 슬쩍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 눈이 커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였죠.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우 팔을 잡아 끌었죠. 여보, 나가요. 여기 팔 생각 없대잖아요. 민우가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그땐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민우 부부가 나갔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방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여보,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도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우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를요. 그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요?
옆에서 남편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지 않았죠.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제가 부르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가게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계란이 던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밤마다 누군가 장난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도윤이 CCTV를 설치하자고 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요. CCTV를 단 다음 날 밤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도윤이 그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그 남자를 찾아냈어요. 민우 회사 직원이었죠. 변호사가 연락을 줬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곧 민우가 조사를 받을 거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복잡했거든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걸 제 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2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가 조사받으러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도 같이 와달라고 했죠. 경찰서는 포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회색 건물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났죠. 조사실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지만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나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죠. 민우는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민우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우가 다시 말했지만 저는 그냥 앞만 봤어요. 며느리가 민우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경찰서를 나갔어요. 경찰이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녹음기를 제출했고 CCTV 자료도 제출했어요. 등대에서 찍힌 사진도 보여줬죠.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우와 며느리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계좌는 이미 다 뺐어. 바다에서 실종된 걸로 하면 끝이야.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경찰도 저희도 아무 말이 없었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끝나는 거죠?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끝나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맞은편 해산물 포차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간판에 폐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도윤이 알아봤더니 민우가 회사를 정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드님 회사 망하는 것 같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죠. 그냥 담담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 측에서 합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좌에서 빼간 돈 전부를 돌려주고 추가로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죠. 받으실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남편을 봤어요. 받아야죠. 우리 돈이니까요. 남편이 말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합의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우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민우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죠.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느리도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민우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도 제 옆에 앉았죠. 변호사가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빼간 돈 2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우가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민우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우를 똑바로 봤어요. 용서는 못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하지만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세요. 저희는 저희 인생 살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도윤이 제 다른 쪽 팔을 부축했죠. 우리는 그렇게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여보, 이제 진짜 끝난 거죠?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다음 날부터 가게는 다시 손님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해산물 포차가 문을 닫으면서 그쪽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 온 거였어요. 테이블이 모자랄 정도였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도윤이 홀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고 남편은 설거지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매출 대박이에요. 도윤이 주방으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웃었어요. 그러게요. 정신없네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셋은 테이블에 앉아 남은 국을 나눠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도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해냈네. 남편도 웃었죠.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컨테이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죠. 저는 하늘을 보면서 걸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갈까요?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래요. 여기가 좋네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밤길을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구나.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고 저녁에는 예약 손님들이 채워갔죠. 저희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23살 청년이었는데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도윤이 알아봐준 친구였죠. 준혁이도 항구에서 일하다가 다쳤던 친구였어요. 저희 가게에 와서 홀서빙을 맡았죠. 어느 날 저녁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왜 체인점 안 하세요? 맛도 좋고 장사도 잘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저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손님이 아쉬워하면서 돌아갔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크게 번창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도윤이 물었어요. 어머니, 진짜 체인점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이대로가 좋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게 좋아. 욕심내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합의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가 한창 바쁠 때였죠.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사장님 계세요? 저는 주방에서 나왔어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방송국 PD라고 적혀 있었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명함을 보면서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맛집 다큐멘터리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식당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PD가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인터넷에서 우리 가게 이야기를 봤다고 했죠. 등대 사건부터 가게를 차리기까지의 과정이 감동적이라고요. 저는 남편과 도윤을 봤어요. 저희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다고요? 네,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요. PD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PD는 명함을 놓고 갔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숨길 일도 아니고. 남편도 동의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게 보였죠. 좋아요.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팀이 왔어요. 카메라 3대, 조명, 오디오 장비까지 가게 안이 장비로 가득 찼죠. PD가 저한테 마이크를 달아줬어요.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국을 끓이기 시작하자 긴장이 풀렸어요. 제가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홍합을 씻고 바지락을 넣고 파와 마늘을 썰었어요. 카메라가 제 손을 따라왔죠.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게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PD가 물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등대에 갇혔던 일, 도윤을 만난 일, 금반지를 판 일, 첫 손님이었던 할머니 일까지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생각나서요. 카메라는 그 모습을 다 담았습니다. 촬영은 이틀 동안 이어졌어요. 가게 풍경, 손님들 인터뷰, 저희 셋이 함께 일하는 모습까지 다 찍었죠. 마지막 날 PD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촬영이 끝나고 한 달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TV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우리 가게가 나왔어요. 간판부터 주방, 테이블까지 다 나왔죠. 제가 국을 끓이는 모습이 나오고 인터뷰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죠. 저희는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화면 속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죠. 방송이 끝나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방송 봤다고, 감동받았다고, 수고했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가게 밖까지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50명은 넘어 보였죠. 어머니, 이거 어떡해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천천히 받으면 되죠. 다 오신 분들이니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쉴 틈 없이 국을 끓였어요. 홍합과 바지락을 씻고 국물을 내고 그릇에 담았죠. 발이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오늘 매출이 평소 3배예요. 도윤이 계산기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대박이네. 남편이 웃었죠. 저는 주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고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방송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방송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찾아왔죠.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 손님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저는 국을 내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하게 끓인 국을 내려놓았죠. 여자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엄마 생각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손님이 힘들어 보일 때면 저는 이렇게 옆에 앉아주곤 했거든요. 여자가 국을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로의 말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여자가 국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언제든 다시 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언제든 오라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로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매번 혼자 와서 국을 먹고 저한테 짧은 얘기를 하고 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게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있구나.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도윤이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도윤을 봤어요. 도윤이 수줍게 웃고 있었죠. 지난달에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기뻐하면서 도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결혼해도 계속 같이 일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도윤에게는 도윤의 인생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인생을 살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그해 봄에 결혼했어요. 저희는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줬죠. 도윤이 신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청년도 이제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가게는 계속 운영됐어요. 도윤 없이 우리 부부만 운영했지만 괜찮았어요. 준혁이가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국을 끓였어요. 홍합과 바지락을 넣고 파와 마늘을 썰고
정성스럽게 간을 맞췄죠. 어느 날 아침 국을 끓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등대에 갇혔을 때를요.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금반지 2개와 국 끓이는 솜씨,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로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어요. 오늘도 국이 맛있겠다고 말했고, 저는 웃으면서 매일 맛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국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저는 이렇게 국을 끓일 겁니다.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는 따뜻한 국을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마음이 섞이면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끓인 이 국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을 살짝 두드렸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피워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꽃부인네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꼭 알아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